네, 개념 폴폴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양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으로 이뉴환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근데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또 민주당도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바가 있었고요. 네. 뭔가 좀 이제 당이 위기에 이제 처하면 혁신위원회를 가동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대위를 이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비대위 혁신위를 좀 묶어서 제가 하나 좀 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때 보통 통상 정치권 바깥에 있는 이른바 아웃사이더를 네. 임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정치활동 경력이 거의 전무한 아웃사이더가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성공을 했는가, 못했다면 왜일까? 이걸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뭐 비대위는 보통 선거를 치르기도 하고 하는데, 뭐 일단 혁신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혁신위는 선거를 치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기준이 이제 당 내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임기를 좀 조기에 종료했거나 그렇죠. 뭐 잘못돼서 그렇죠. 성공 실패의 기준을 좀 잡아야 되니까. 예, 아마 이제 그런 것일 텐데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유석춘 최재형 혁신이 네. 예. 기억이 예. 잘 안 나시죠?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있었던 이제 김은경 혁신이도 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이가 조금 성공하기는 어렵다. 아웃사이더가 와서. 그리고 이제 비대위도 뭐 어쨌든 비대위는 보통은 이렇게 밖에서 오시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에서 하는 경우가 있거나 네.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외부에서는 왔지만 정치 외부 인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민정당에서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셨으니까요. 잔뼈가 굵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혁신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라고 네.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위원장이 김상곤, 부위원장이 조국 네. 이렇게 이제 그 체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때 이제 공천 룰 같은 경우도 약간 손을 봤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일단 수용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혁신위 중에서는 그나마 어떤 성과를 보인 혁신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로 또 비대위가 출범을 하죠. 네. 그러니까 선거를 그 2016년 선거를 어떤 혁신위원회 결과물을 가지고 치렀다고 보기 좀 약간 힘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 아마 이제 그 당 내부 출신이 이제 아마 그 좀 오래됐지만 그나마 성공한 혁신위가 국민의힘은 한 20년 전으로 가서 한 2005년에 홍준표 혁신위가 있었고요. 그때 가물가물. 예, 기억은 나요. 예. 네, 그때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홍준표 혁신위가 그 당권 대권 분리를 시켜놨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다른 정당에까지 이제 계속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상당히 중요한 변화였죠. 근데 홍준표라는 인물은 정치 아웃사이더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이더였을 때 인사이더.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가 핵심인지를 잘 아는 거죠. 예. 이게 김상곤 혁신위도 뭐 절반의 성공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대위로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김상곤 혁신위도 김상곤 이제 그때 당 내부 인사죠. 그리고 이제 그렇죠. 경기도에서 교육감을 지내시고 그래서 현역 의원 하위 20% 이제 컷오프 맞아요. 이런 이제 그 상당히 센 이제 그 혁신안을 내 가지고 결국은 관철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네. 정치권 내부 인사가 받는 혁신위를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외부에서 온 분들, 아웃사이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비대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거의 아웃사이더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그 탄핵 후에 임명진 목사라든지, 네. 그죠? 뭐 이제 뭐 시기적으로 또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정상적인 전당대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권력 공백을 잠깐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런 비대위원장 하신 적이 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전문은 네. 제가 기억나는 거 전문 비대위원장 딱 두 분 기억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 네. 그죠? 그 두 분은 결국은 비대위를 성공했죠. 네, 문희상 그 2014년 비대위원장은 그 한 1년 남짓한 임기 중에 지지율을 당 지지율이 2배나 올랐어요. 비교적 수습을 잘 해가지고 네. 그 김종인 뭐 전 대표는
뭐 양쪽에서 다 비대위원장 하셔가지고 비대위 전문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에서 선거에 승리하고 예. 또 2020년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선거에서 진 당을 상당히 잘 수습을 했죠. 누가 그러던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직업은 비대위원장. 농담으로 하는 얘기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경험을 과거를 반추해보면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권 바깥에서 영입해온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보통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가 이제 정치권 바깥에서 영입을 해온 케이스가 이제 훨씬 더 많은데 네. 이게 결국은 혁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러다 보니까 뭔가 기득권을 깨야 된다. 특권을 깨야 된다. 그런 게 혁신이다. 그다음에 네. 기정 질서를 깨야 된다. 이걸 혁신이라고 등식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몸담지 않았던 사람. 이게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선택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혁신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스스로 하기 어렵다. 뭐 이제 이런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말로는 그런 말을 하죠. 아, 스스로 혁신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는 그 정당 내부의 문제는 사실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압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다음에 또 그 지금 양대 정당이 그 100여 명이 넘는 이제 의원들이 있는데 겉에서 보는 문제하고 또 내부에서 얽혀 있는 문제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보훈 관계도 있고 또 인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혁신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외부인이 와서 그걸 좀 해달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취지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정당 정치나 책임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항상 혁신위가 오면은 핵심적인 부분이 공천 룰 아니면은 또 비대위가 오게 되면 공천을 실제로 하기도 하죠. 네, 아니면 뭐 지도 체제라도. 네, 지도체를 바꾼다든지. 그럼 다른 사람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중요한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엉뚱한 사람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거나 공천되거나 또 이제 실제로 역량은 없는데 그 당시에 그 뭐 혁신이나 비대위가 이런 게 요즘에 트렌드다라고 해가지고 인기만 있는 사람들을 공천했다든지 또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과 가까운 세력이나 사람들을 또 뭐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가깝다 뭐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뭐 공천이 되거나 또 권력을 갖게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그거를 만드신 분들은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사실은 정당 정치의 핵심은 책임 정치에 있는 것이죠. 예. 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결국은 그 책임도 정당이 묻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리니까요. 이건 뭐 정상적인 정당 정치에서 이렇게 책임을 권한을 남한테 주고 책임을 남한테 준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근데 되겠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혁신위를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당이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고 근데 당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순간에 당 안에서는 백가쟁명이 이제 발생하고 개파 분화가 이루어지고 내부 이제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내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은 측면은 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제 아까 그 소나기 피하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소나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맞아야 되죠. 소나기를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혁신위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전당대회를 다시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보면.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당 지도부가 어쨌든 스스로 문제도 알지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당내 분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당 지도부가 재신임을 묻던가.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아니면은 맞다. 사퇴를 하고 새로 당 지도부를 뽑든지. 이제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지. 지도부는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혁신위를 하는 건데 그렇죠. 지도부는 그대로 있으면서 혁신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뭘 해결하겠다. 예. 정상적인 정당 정치라고 저기는. 근데 이러면 항상 이제 그 지도부는 그런 얘기죠.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는 몇 달 걸리는데 지금 그럴
상황 개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런 상황에 만약에 그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죠, 당이. 그러면 재신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도부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지금 전당대회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신임을 해달라. 꼭 전당대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앙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재신임한 걸 한번 올린다든지. 네. 뭐 그런 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저는 그렇죠. 네. 그런 제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고 끌고 그 전당대회 한번 당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들을 하세요. 그렇죠. 당내 선거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쉽게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많은 해야 지적이시네. 되겠죠. 따지고 보면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은 지도부가 혁신 대상으로 몰렸다는 얘기인데. 혁신 대상이거나 혁신할 능력이 없거나라고 그렇죠. 하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몰린 지도부가 혁신위원회를 꾸리니까 임명을 하니까 이건 그리고- 아이러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모셔 와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의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냐? 이게 뭘 몰라서냐? 아니면 전권을 안 줘서 그런 것이냐? 이걸 좀 진단을 해야 될 건데 뭐라고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혁신이 성공하려면 뭐 두세 가지 얘기하는데, 뭐 전권을 위임받아야 된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내야 되고, 그게 또 당의 수용이 돼야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구조적으로 딜레마가 있죠. 당 지도부가 있으면서 혁신위를 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 지도부를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내면 그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도 얘기가 약간 모순된 게 지도부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최고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니까 네. 혁신안 만들면 거기를 거쳐서 채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권은 어차피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약속한다는 전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를 봐도 전권을 처음에 준다고 해서 왔지만 나중에 그 혁신의 내용이 너무 세니까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을 하고 이제 김정인 대표가 그런 걸 잘하죠. 나네. 네. 그리고 이제 나네. 그걸 야, 정치적으로 뚫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하는 거지. 결국 혁신위원회의 전권이라는 것은 그렇죠. 혁신위원회가 정치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위임받는 것은 맞아요. 아니죠. 부여하는 건 아니죠. 예. 따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아마 정치 어떤 내부 사정을 잘 모르거나 그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아마 혁신위원 오시는 분들이 또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그 정치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매일 언론 앞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항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문제. 설화에 자주 시달려서 의외로 보면 혁신안을 잘 내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말 몇 마디가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민주당 김은경 혁신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거의 대부분 다 조기에 종료된 혁신위원 유석춘 그때 혁신위도 그랬고요. 그 올해 못 갔죠? 네 거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네. 이제 좀 센 발언을 하셨다가 그랬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번에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보니까 과거에 과거에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혁신위가 좀 외부인들이 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정치인들은 상당히 노련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지고 보면 김은경 혁신위도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 전에 임명하려고 했던 분이 네, 설화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는 이제 과거에 발언들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아예 이제 임명이 되지도 못하셨죠. 그렇죠. 네, 하루 만에 거의 사퇴하셨으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 혁신위는 또 야당 김은경 혁신위하고는 좀 다른 게 여당 혁신위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당의 어떤 관계만 중요하게 이제 관리를 하면 되는데 네. 여당은 큰 권력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그렇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에서는 받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못 받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 산을 넘기가 쉽지 않죠. 아까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아마 외부 인사들이 와가지고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럼 현실 영역으로 돌아가서 이른바 인요한 혁신위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전망하세요?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뭐 구조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공천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예측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외부에서 오신 분이 당과 대통령실이 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혁신안을 뭐 제출해가지고 그걸 다 두 군데서 다 승낙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그 혁신안이 통과가 된다면 또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미흡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다 만족할 만한 안을 가져와서 관철시키려면 네. 대통령 권력도 이겨야 되고 여당 대표 권력도 이겨야 되고 국민도 다 승낙을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제 그 저 인터뷰했던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혁신 뭐 다른 게 뭐 있냐.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에서 손떼기 하는 게 혁신이다. 이런 취지로 어제 주장을 하던데. 그 예를 들면 그런 일이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짚은 이른바 당정 관계, 당정 분리의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네. 가능할까요? 뭐 만약에 그런 일을 이뤄낸다고 하면 이 혁신위는 성공한 혁신위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 뭐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서 또 그대로 가동된다는 보장도 만약에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제안해서 예. 뭐 대통령실과 여당이 예. 그 제도를 우리가 그러면은 뭐 공약을 하고 지키겠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성과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킨 게 이준석 대표였었는데 네. 그 뒤에 이준석 대표가 이래서 이제 징계를 받으면서 네. 대표직에서 이제 그 내려오면서 네. 공중에 붕 떴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혁신안이 도출이 된 건 김기현 대표가 아마 이제 당 대표로 당선된 직후인 걸로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혀 뭐 이게 혁신안이 나왔는지도 국민들은 거의 모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 여부네요.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수용 여부하고 그다음에 그 혁신안의 내용하고 이 두 개가 서로 항상 엇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원칙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가 재심을 묻던가 아니면 교체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지도부가 있는 상태에서 혁신위를 만들면 그 혁신위가 야 지도부를 그러면 개혁하자라고 하면 이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당내 사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게 그렇게 큰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보나 당내 사정보다 당내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 사정의 핵심은 저는 당내 권력의 추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인데 그것은 외부에서 와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혁신이 비대위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 일화를 제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뭐 지금 언제 때 누구냐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외부에서 공관위원장을 모셔왔고 공관위원들도 이제 주로 외부 인사를 꾸려졌는데 대표급 인사가 공천 부적격자 탈락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락 이유가 뭐냐 했더니 본회의 출석률이 떨어진다. 상임위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니 대표급이면 지금 상임위에 매이지를 않고 당무 전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석하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꽤 된 얘기, 누군지 얼핏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른다기보다는 그 몰라서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다고 보세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박근혜 이제 그 전 대표라고 이제 그 문제가 되는 부분 박근혜 전 대표는 제가 알기로 법안 발의가 2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렵겠죠. 네,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표와 상관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표가 그러면 의정 활동을 얼마나 성실했냐 그 사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네. 요 경우는 이 사례는 다른 경우인데 네.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웃사이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비대위 말고 하나의 어떤 그 리더로서 이렇게 그 올라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더가 오히려 환호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 아웃사이더에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제가 아까 그 당내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중에 정보가 아니라 그 당내 권력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분이 힘을 발휘하려면 당 내부자들의 힘이 약해진 상태겠죠, 아마. 그러겠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큰 저는 이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 경선에서 보시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선 후보를 당내에서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네, 그 뭐 지난 두 번의 대선 저는 다 그랬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당 내부의 힘이 굉장히 약화돼서 스스로 당 내부에서 후보를 낼 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힘을 가장 강하게 가질 수 있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보수로서 다시 서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도 다음 차기 주자의 1위가 당내에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있는데 한동훈이잖아요. 한동훈은 뭐 사실은 정치인은 아니죠. 지금도. 그런데 그런 분이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다음 차기 주자, 그러니까 윤석열을 포함해서 윤석열 그다음 또 이제 외부에서 그런 분이 이렇게 차기 주자 1위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힘에서. 그다음에 당시에 윤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강했죠. 그래서 그 대선 다음 날 갤럽 조사를 보면은 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느냐 하면은 정권 교체를 원한다가 한 40% 나왔고요. 상대 후보가 싫어서가 한 17% 나왔고. 그 사실은 후보가 좋아서 찍었다는 거는 10% 미만이거든요. 조사들이. 그렇게 보면은 윤 대통령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이점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여기서 같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혁신위원장이든 대선 후보든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정치 아웃사이더에 대해서 선호하는 현상에는 어떤 게 전제로 깔려 있냐면 신선하다. 그다음에 기성 질서에 물들어 있지 않다. 그래 다시 말해 기득권 인사가 아니다. 그리고 뭔가 좀 도덕적이다. 그래서 뭔가 개혁할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가 이제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도 외부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오는 이유가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소나기 피하려고 하는 용도가 사실은 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런 정치 아웃사이더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처음에 국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국민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사실 안철수 바람도 있었죠. 그렇죠. 네 실제로 뭐 국민의당이 이제 그 많은 표를 얻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역시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소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어떤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은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몰라서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고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그다음에 그전에 검사로서 이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많이 봤지만 정치를 실제로 해본 것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으로 우리가 정치인 아닌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이제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이것도 아마 민주주의를 우리가 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뭐 과거에 그 민주화 투사, 그다음에 인권 변호사,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뭐 전 대통령의 어떤 딸로서의 어떤 보수의 상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차례로 대통령으로 뽑아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 해보니까 별로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정치 아예 안 해본 사람 뽑아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구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나타나고 한때 이제 엄청난 세계적 논쟁이 됐던 이른바 포퓰리즘 그리고 포퓰리스트 정치인 그 부분들의 가장 근저는 뭐냐면 기성정당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포퓰리즘 경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맞다면 결국은 뭐 그러니까 정치 아웃사이더를 자꾸 영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대중들이 오히려 이제 그 높은 지지를 보내준다라는 것은 결국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당의 책임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정당들이 자기 안에서 어쨌든 후보를 키워가지고 예. 또 뭐 총선 대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당을 혁신해야 될 때도 당 안에서 그런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외부에서 사람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잠깐 하고 또 나가고 또 당 대표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지속성이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가 정당 정치를 안정적으로 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해도 이제 저는 가끔 좀 너무 삐딱하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치 혁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 회의에 빠지는 게 뭐 시스템 이야기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물론 네트워크 정치라든지 그런 네트워크 정치가 이제 그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 일선에서 정치를 일상적으로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인데 의원들을 쳐내지 않고서는 따지고 보면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질문에 이제 봉착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도 그걸 운영하는 건 사람이니까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계속 갖게 되는 건 이제 어떤 이 딜레마적인 부분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된다는 아주 도덕적인 얘기는 결론으로 명확한데 또 그게 좀 말처럼 안 움직인다는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저는 정당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공천 시스템 같은 것들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가 기본적으로 어떤 뭐 쇼 같은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할 땐 하더라도 원칙을 좀 지켜가면서 하고 어떤 정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정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지지를 보내주고 예. 하는 부분이 아마 문제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치 아웃사이더가 대안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 그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렇죠. 아웃사이더가 저는 이제 하나 더 생각하는 게 아웃사이더 분들이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그분들이 정치를 하는 게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전에 제가 그때 김상곤 혁신위 때 아마 어디 칼럼에서 조국 당시 이제 그때 부위원장이었죠. 부위원장한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한 혁신을 냈으면 본인도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오히려 책임 정치다. 책임 정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부메랑이 돼서 본인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혁신을 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모습을 없애려면 저는 혁신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마 훨씬 더 그 혁신안도 그 설득력이 있고. 근데 오히려 세간에서는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면 저 사람과 그 공천 받으려고 하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다.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책임지는 모습이다. 네. 아마 저는 앞으로 만약에 외부인에 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차라리 원칙적으로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 당을 이렇게 혁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도 같이 그렇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지. 그걸 마치 뭐 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혁신위원 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게 실천이다. 네.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이제 장기판에서 훈수 두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훈수 두고 자기는 떠나는 거죠. 그렇죠. 네, 결과 나올 때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그 정치 아웃사이더가 주도하는 혁신위원회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는가?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